제가 지금 퇴비를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연구도 해보고 찾아보기도 했고요. 논문도 보고 여러 가지 찾아보기도 하고 챗GPT를 활용해 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면서 우리나라 기준들이 제일 중요하다. 퇴비를 만드는 우리나라 기준 같은 경우 이런 기준들을 맞춰줘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염분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짜단 말이에요. 소금기가 많아버리면 토양이 이시 농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우리 여러분 김장 많이 담잖아요. 소금에 절이잖아요. 소금에 절여서 뻣뻣한 것들을 죽여주는 게 이제 소금의 역할인데 만약에 토양이 짜면요. 작물이 흡수할 영양소들을 토양이 다 뽑아가요. 이시가 높는 것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 외국에서도 염분을 반드시 봐요. 퇴비를 만드는 염분을 보는데 우린 김치를 먹고 외국은 김치를 먹지 않습니다. 거기는 빵이라든지 무유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퇴비에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음식물을 퇴비로 다 만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먹기 때문에 캡사이신이라든지 염류 농도가 다른 나라의 음식물 찌꺼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염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 자체가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사 의무를 보시면 감독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에요. 기류관리법은요, 농립축산식품부에서 관할을 해요. 그리고 관리기관은 환경부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농업을 살리고 토양을 살려야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80% 이상의 토양이 오염된 상태예요. 오염된 상태에서 토양을 살려야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러 기관들의 분배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관리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퇴비 부숙 기간은 30일에서 60일 사이에서 부숙만 되면 판매가 가능하다. 외국도 우리나라처럼 30일에서 60일이면 퇴비로서 판매가 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이 퇴비의 법정 부숙 기간은 일수 구정이 아니고요. 부숙도 검사 기준 이걸로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숙도 등급을 내면 여러분들이 퇴비를 구입하시다면 등품, 그 다음에 1등품, 2등품, 3등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숙 기간이나 부숙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등품이 됐건 1등품이 됐건 기준 자체가 부숙 기간으로서 충족만 시키면 되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돼요. 부숙도 판정 기준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준이거든요. 원래는요. 이걸 다 해야 돼요. 앞서서 얘기했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거를 다 책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기준이 퇴비는 반드시 아래 중 하나 만족해야 판매 가능하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부숙도 검사하거나 암모니아 냄새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죽순으로 퇴비 공장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현장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발효 기간입니다.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 이렇게 45일에서 90일, 톱밥 혼합이 되면 60일에서 120일이고요. 식물 단사가 들어갔을 때는 30일에 60일입니다. 온도나 수분이나 탄소원인데 요게 포인트가 뭐냐면 뒤집기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뒤집어 주고 그리고 덮어야 돼요. 기준 퇴비 공장들에 보면 비가 안 들어가게 차단막들 다 해놓긴 했거든요. 여기 보면 단속시 실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요. 부숙도 검사 결과, 그 다음에 악취 발생 여부, 침출수 발생 여부, 미스크퇴비 농가 피해 신고. 저도 미스크퇴비를 굉장히 많이 써보기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병도 많이 왔고 그랬지만 누가 이게 미스퇴비예요 라고 신고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퇴비 공장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신고가 들어왔다. 농가들에 대한 관리 미숙이다. 이렇게 보관했기 때문에 됐다. 이런 식이 나올 거리 뻔할 거고요. 분명히 퇴비에다가 비료 성분을 넣었다라고 하면 가스 장애가 되기 때문에 20일이고 30일 뒤에 로타리를 쳐서 작물을 아주 심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써놨다. 근데 지키지 않았다. 증명할 길이 없어요. 퇴비 안 좋은 거 쓰면 밭에 가면 냄새 엄청나게 나요.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다 오기 전에 퇴비 공장이 큰 게 있는데 저녁 때 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퇴비 냄새가 엄청나요. 그래도 누구 하나 신고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퇴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이런 냄새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피해를 입는다라고 민원을 내야 우리나라 퇴비도 좋아지는데 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숙도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또 주요 국가 퇴비 부숙 기준표를 지금 이렇게 놨어요. 이 고온 발효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55도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55도 이상으로 3일 이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뒤집기로 5회 이상 해줘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왜 이런 것에 기준을 두냐면 토양이 제일 중요한 건 병원균이에요. 병원균에 대한 삼열 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하고 비슷해요. 여기는 6주로 나왔네. 여기는 날짜로 나눴고요. 날짜로 따지면 거의 비슷해요. 유럽은 안전도 시험을 통과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유럽은 중금속, 병원균, 안정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하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일본입니다. 후쿠오카 가서도 보기도 했고 제가 맛도 봤고요. 여기는 가축분이 굉장히 좋아요. 우분을 많이 쓰시긴 하는데 냄새도 나지도 않고 그리고 토양을 맛을 보면요. 구수한 된장 맛이 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악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일본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호주는요. 중금속이라든지 이물질 들은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선진 국가들에서의 퇴비에 대한 판매되는 기준들을 좀 봤습니다. 국가별 핵심 차이 요점이 뭐냐? 우리나라는 부숙도 검사예요. 근데 미국은 온도나 뒤집기 검사고요. 유럽은 위생이나 안정도, 일본은 품질 결과, 특히 악취예요. 그리고 호주는 온도하고 숙성 기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핵심 기준은 고온 발효, 반드시 고온 발효해야 돼요. 병원균을 잡고 그다음에 잡초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충분한 숙성 기간을 가져야 돼요. 이래야만이 토양에 갔을 때 토양 오염도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안정도 시험은 반드시 해서 염분이라든지 다른 기타 영양소라든지 토양에서 어떻게 효과를 가져오는데 반드시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부숙 상태가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부숙도가 등급 중심 규정이라 특등이니 1등이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 통과 여부가 법 기준이에요. 그 여러 가지 기준이 하나만 통과하면 그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균, 온도관리, 유럽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정리를 더 많이 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퇴비가 왜 실패하고 좋지 않느냐. 현장에서 가장 이 퇴비가 안 좋게 사용되어지고 퇴비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농가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퇴비가 토양의 오염도를 만들고 토양 자체를 상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을 넣어도 영양분을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염분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아요. 물을 뿌리고 뒤집어서 또 건조시켜주고 물을 뿌리고 건조시켜주고 세계적인 표준 기온이 최소한 5회거든요. 내가 발효시켜서 60일 기준으로 했을 때 5회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근데 5회 지금 할까요? 우리나라는 쌀겨라든지 왕겨라든지 이게 부족해요. 탄소원은 쌀겨나 왕겨가 보충해주는 거거든요. 일본은 나무 껍질을 대부분 넣어요. 나무 껍질을 넣던지 이렇게 해서 탄소원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퇴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분 과다. 그리고 산수부가 부족해요. 산소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요.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요. 그리고요. 발효 온도 이것도 다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발효 온도가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퇴비 산업 구조는 생산량은 많지만 품질 편차가요. 양적 성장용 구조라는 거예요. 생산량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퇴비를 만들기 위해 등록된 회사가 300군데가 넘기 때문에 균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지역마다. 여러분들 가보면 어디 회사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냄새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퇴비를 냄새 관리를 허가를 내려서 판매하라고 넣었다면 지금 냄새 민원이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요. 고급 제품 비율이 낮아요.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신경을 안 써요. 외국은 펠릿이라든지 입상이라든지 농축을 하고 토양에 유리한 거, 농민에 유리한 거, 농사에 유리한 거 이런 것을 개발해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고급 제품 비율이 낮은 거예요. 검사 허가서만 받으면 판매될 수 있잖아요. 순식간에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원료 구조 문제를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축분이 70%고 음식물 15%고요. 농업부산물이 15%인데 우리는 김치를 먹기 때문에 염류가 많다. 퇴비 만드는 공장이에요. 캡사이신 성분이 몇 %인지를 보고하라는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식물을 넣을 때 특히 더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퇴비를 만들 때는.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나라 퇴비는 벌크형이라 그랬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큰 트럭으로 갖다 몇 톤을 갖다 뿌어 뿌렸냐. 현장 가서 얘기해보면 우리 밭은 몇 톤짜리 트럭으로 8개를 넣네 10개를 넣네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근데 가서 보면요 엉망진창입니다. 퇴비 자체가요. 여기 보면 가축분 비중을 과다하게 하면요 수분이나 질소나 냄새가 발생이 많이 나요. 그리고 가축분 퇴비를만 하다 보니까 탄소원이 부족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탄소원을 넣으려면 왕겨나 쌀겨라든지 나무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줘야 탄소원이 충분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 방식을 보면요. 이게 이제 제일 일반 퇴비 공장이나 퇴비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문제가 되겠죠. 야적 발효예요 대부분이요. 그리고 기계를 설치하는 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주 고급 기계를 가져다 놓은 회사가 거의 없어요. 누림의 임충근 박사님이 슈퍼 옥토로를 만들어내기 위해 열 처리가 가능한 그러한 퇴비 공장을 찾았더니 전국에 2군데밖에 없더라.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기계 발효가 이거밖에 안 돼요.
기계 자체가 굉장히 커요. 합성해서 하는 가공 기술도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밀폐 발효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고요. 야적 방식 특징이 온도 제어도 어려워요. 어떨 땐 추웠다 뭐 더웠다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이 야적 발효하다 보니까 쌀겨, 왕겨, 나무 껍질을 넣고 적정하게 계속 뒤집어줘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산소 부족이 되는 거예요. 산소 부족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발효가 불균형하고요. 결국은 뭐가 생기느냐? 여기 미부숙 퇴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조 방식의 문제고요. 제도 구조 문제도 엄청 커요. 비료 품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하고 있어요. 환경 규제는 환경부가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품질 기준이 있는데 아주 생산 공정위 기준은 느슨해요. 한 군데서 딱 틀어잡고 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질 검사를 하고 거기서 사인을 나면 이게 냄새가 나나 토양이 오염됐나 이건 환경부가 한단 말이에요. 퇴비 만드는 사람은 그냥 편해요. 닭 많이 키우시는 분들, 뭐 아니면 소 많이 키우시는 분들, 아무거나 해서 우리 집 개분 만드는 거 한쪽에 쌓아놓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판매를 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농사를 막 시작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8톤 분량을 가져다가 400평 밭에 다 뿌렸다 그거예요. 근데 뿌리고 보니까 벌레 투성이래요. 공벌레부터 뭐 풍뎅이 같이 생긴 벌레까지 다 이게 뭐냐. 거기는 유기농으로 식구들끼리 먹으려고 친인척 먹고 주변 사람 주려고 하는데 이미 뿌려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충제 갖다가 뿌려주시면 되는데 했더니 그것도 안 되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퇴비의 큰 문제점이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틈틈이 찾아가서 이걸 봐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농산물 수입이 되고 마찬가지로 수출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되면요. 토양부터 살려야 돼요. 여러분 비료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잖아요. 토양이 좋으면요. 비료량을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일본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비료를 300평에 100g도 안 써요. 토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농자재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일본에 자주 가서 토양도 보고 시청 담당자도 만나고 그러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집약적이지가 않아요. 비료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토양이 좋으면 비료 양도 줄일 수 있고 비료 양이 줄여지면 그만큼 우수한 작물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기본은 토양이에요. 그러면 유통구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보조금으로 퇴비를 농민들이 공급하다 보니까요. 농민들은 가격이 싸요. 경영체 등록만 하면 다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요. 큰 문제가 뭐냐면요. 내 땅 가지고 내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토지를 내서 굉장히 크게 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돈 써가면서 비싼 돈 주고 딱 토양 살리겠냐고. 절대 안 살려요. 제가 이 얘기 직접 들었어요. 내 땅도 아니는데 내가 뭐들을 좋게 해? 지금 내가 원령을 해서 1년에 얼마씩 도지세를 내고 있는데 빨리 수익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퇴비 어마어마하게 뿌려대. 우분 뭐 부숙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뿌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퇴비 공장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요. 경쟁이 심하면 굉장히 제품이 좋아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퇴비 만드는 회사들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거든요. 몇 군데 빼군요. 그렇게 되고요. 농협에서 공급해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게 없어요. 퇴비 공장들은 좋겠죠. 농협에서 공급해주고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대로 딱 해주고 안 팔리건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나가라. 그리고 돈 줄게. 얼마나 편해요. 농협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단가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 중심 시장이 돼서 서로 경쟁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품질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비가 갈수록 좋아질 수가 없고 계속 그 상태예요. 몇 군데 회사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다는 걸 알아요. 바뀌어야 돼요. 이것들이 다 뜯어 고쳐서 정말 좋은 퇴비, 펠릿 형태가 됐든 입상 형태가 됐건 토양도 살고 부각이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봐요.